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 잘 보셨죠? 네. 채점을 했어요. 했고요. 대체적으로 잘 쓰시긴 했던데 성의 없이 쓰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여러분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처럼 맞지만 채점을 해가지고 그 채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이 나가니까 뭐 제 수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챕터가 3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매주 한 챕터씩 할 건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는 생물교육 필드 트립이 있어서 생물교육 전공,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못 하는 대신에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육상생물 다양성의 유지, 생태계 관리와 보호라고 하는 그 보존생물학적인 관련된 보존생물학적 관점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우리가 생태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봤죠. 군집 생태학, 개체군 생태학,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둘러싼 이런 모든 생태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늑대 잘생겼죠, 늑대들. 객과 중에 객과죠, 객과. 객과의 그 개 지금 시족격이 된 늑대들인데요. 자, 우리 그 회색 늑대라고 하는 늑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늑대예요. 자, 늑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들에 늑대 돌아다닌다고 하면 싫겠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땅덩이가 넓고 저런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늑대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다 좋아하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이제 농장을 짓고 또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러면서 이 늑대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 또 늑대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늑대들 떼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는 자기들이 키우는 농부들이 키우는 그런 가축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늑대들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쭉 감소를 하죠. 그러다가 거의 그 멸종 위기까지 달아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거의 모든 주에서, 몇 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늑대를 멸종 위기종 또는 보호종 이렇게 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를 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늑대가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늑대가 없어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좋은 현상? 안전한 귀가 밤에? 육상도 어차피 차 타고 다녀요, 그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늑대가 없어진다면, 우리 생태계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잡아먹어가지고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늑대가 타겟으로 삼는 애들은 뭐 곰 이런 애들 타겟으로 삼지는 않겠죠? 곰은 거의 최강의 포식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예요. 그런 애들 타겟 삼지는 않을 거고, 초식 동물들, 특히 그 술록이라든지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슴과 속과 소식 동물들을 많이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소들은 주로 이제 풀을 뜯어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소라든지 우리 풀들 보면 우리가 초식 동물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밑에 풀을 뜯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그레이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레이저, G-R-A-G-E-R, 그레이저라고 하는데 그냥 땅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젖소와 같은 양과 같은 그런 그룹도 있고요. 사슴과 같은 애들은 풀도 뜯어먹지만 걔들이 좋아하는 건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뜯어먹어요. 이렇게 잎에 나무에 달린.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나 사슴들이 늑대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불어나가지고 걔들이 나무의 가지라든지 이런 거 잎사귀를 다 뜯어먹으니까 거의 나무들이 거의 전멸하는 정도죠. 정말 그 걔들은 초식동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일단은 이
생산자를 이루는 나무 이런 애들이 초토화가 돼요. 자, 생태계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만약 그런 육식 동물들을 없애면 뭔가 평화로운 생태계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식 동물의 필요성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늑대를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태계 포식자를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원활하고 제대로 잘 굴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 보존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보존한다. 자, 늑대를 보존함으로써 초식동물의 수를 줄이고 초식동물 수를 줄임으로써 숲과 같은 생태계들이 나름 또 유지가 되고, 숲과 같은 생태계는 육지 생태계, 육상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숲하면 들판보다 많은 동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 챕터에서는 숲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숲. 이 늑대를 살리는 것이 숲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늑대를 살리다가 점점점 늑대 수가 불어나고 기어있는 저 요세미티 공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유명한 거대한 국립공원인데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도 늑대를 도입시켜서 다시 복원시키는 흡사, 우리 지리산의 반달가슴공을 복원시킨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래서 요세미티 공원에 그 숲을 다시 살리게 됐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장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생물 다양성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많이 유지하는 것은 생태계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태계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겠지만 먹이 사슬, 먹이 그물들 있죠. 먹이 사슬은 체인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먹이 그물은 그런 먹이 사슬들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이 사슬이 먹이 그물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요?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먹이 사슬 되게 단순해지게 되면요, 초식동물, 뭐 이렇게 육식동물 이렇게 몇 개 안에 단순해지게 되면 그 중간 고리, 뭐 이런 고리의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생태계가 붕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회 경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 한 종이 어쩌다 실수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종의 애들이 그런 애들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런 생물 다양성의 증가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환경 교란, 이상한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산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불질러는 거 말고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산불들은 우리 천이라고 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 식물 분집의 천이. 그래서 뭐 이렇게 1차 천이, 2차 천이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1차 천이든 2차 천이든 천이의 중간 단계에서는 키 큰 나무들이 아니라 키 작은 나무들, 그 다음에 풀들이 주로 우세하게 돼요. 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우세하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천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다양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천이의 후반, 거의 극상 단계에 가게 되면요, 매우 큰 나무들이 있죠. 거대한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을 딱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요.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수간이 넓기 때문에, 자기 이파리 넓기 때문에 그 아래에 햇빛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 면에서는 오히려 천이 극상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 교란으로 2차 천이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유발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다양성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의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증가가 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서식지, 또 진화, 종분화라고 하는 그런 진화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이런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감소 요인은 여러분들 예상한 것처럼 극단적인 환경 조건, 커다란 환경 교란, 싸그리 예를 들어 어떤 산 전체가 다 타버리는 산불 같은 것들은 그 생태계에 생태계 초토화시키죠. 그 안에 있는 그 생물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고요. 환경 스트레스라든지 핵심 자원의 심각한 결핍,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 없게 된다면 역시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외래종 도입과 지리적 격리. 지리적 격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리적 격리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파편화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사람은 결국 제가 볼 때 사람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먹고 살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뭐 농업도 하게 되고 공업적인 그러니까 공장도 만들고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종 다양성, 종 분포가 변화하게 되고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도 변화시키고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종수를 감소시켜요. 또 사람들에 미친 영향, 특히 이제 CO2 배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죠. 기후 변화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생물 종 다양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바다, 예를 들어 이제 바다 뭐 동해안에 뭐 명태가 별로 안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건 지구 온난화 영향입니다. 명태가 워낙 좀 이 차가운 물에 사는 그런 종이라서 그래요. 그런 어떤 영향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지구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 있던 어떤 그 환경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구의 전체를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요. 생물 다양성의 위기 상태, 위협 상태에 있는 곳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험 상태가 있는 겁니다. 위협 상태. 그다음에 초록색은 안정 상태인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들, 북극이라든지 남극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죠. 그리고 아마존의 더 깊은 밀림이라든지 뭐 정책적으로 호주 같은 데는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존하고 있어요. 호주는 관광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정말 잘 보존합니다. 뭐 이런 곳이라든지 자, 이렇게 아프리카에 우리가 보호구역들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빨간색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연 경관이 어디 남아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정말 야생동물이 마음 놓고 뛰어날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곳곳에 다 살아요. 진짜. 막 아무리 그 무슨 뭐 산청 이렇게 경남 산청 이런 데가 촌이라고 하지만 다 있어요. 사람들 집이 다 있고요. 뭐 가장 오지라고 알려지는 저기 경북 청송 또 어디지? 뭐 이런 데도 전기가 다 들어와요. 옛날 전기 안 들어온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셨던 동네도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청송 근처에 고속도로 뚫렸어요. 중앙고속도로 같은데. 자, 우리가 그러면 종을 보존하는 방법,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종 수준의 접근법들. 예를 들어 반달가슴곰이 멸종했으니까 그 반달가슴곰을 도입해가지고 살리는 거다. 종 하나하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심 정도에 되겠죠. 우리가 이제 종 보호해가지고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는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서식지 관리,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얘들을 포획 증식은 뭐냐면 포획 사육인데 반달가슴곰들은 예를 들어 새끼 때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연으로 방사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 하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른쪽 방법은 종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우리가 자연 보존 구역, 보호 구역 또는 국립공원 이런 곳을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일체에 예를 들어 어떤 생물을 포획하거나 이런 걸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위,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종 수준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들. 반달가슴곰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죠? 관심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오른쪽 같은 방법들은 정말 그 전체, 그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는 거니까 더 효과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보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미국의 여러 그 국유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숲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란색은 국립공원 및 보존지역이고요. 국유림, 낙국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파란색은 동물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각각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곳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생태계 수준에서의 보호구역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존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나라가 크고요. 진짜 그 경관들이 너무 참 아름답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동물들도 참 많고요. 동식물들도.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자연경관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 어디 가든 다 둘레길이 있어요. 어디 가든 그런 거잘 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 거기가 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육상 생태계의 주요한 곳이 바로 이 산, 숲이 되겠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생태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줘요. 경제적 이익은 숲에서 옛날에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 나무를 한다는 표현 쓰죠. 나무 한다. 나무 해가지고 아궁에 넣어가지고 뗄감 연료를 얻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 집을 짓고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목재를 얻기도 하고요. 자, 나무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종이 펄프를 만들죠. 종이도 나무를 얻고 숲에는 보통 이런 그 광산들도 있고 여기다 가축을 방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휴양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럼으로써 이제 그런 고용이 창출되는 실질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왼쪽 생태적 이익이 있어요. 숲이라고 하는 곳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유지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무와 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죠. 산은 가파릅니다. 그죠? 가팔라요. 가파르다는 얘기는 거기에 식물들이 덮고 있지 않으면요 비 같은 거 한번 오면 싹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토양 침식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 흡수 및 방출. 자, 나무 이 숲의 이 지하에 나무들이 뿌리를 길게 내리게 있으면 물들이 그 나무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천천히 정말 흐르게 되고요. 물의 어떤 그 순환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질 정화, 공기 정화, 그 다음에 국지적 기후와 지역 기후 조절. 숲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기후가 좀 안정되기도 하죠. 탄산 비축.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숲이 우거져요. 이렇게. 그러면 숲이라고 하는 건 나무죠. 나무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공기 중에 CO2를 고정해서 자기 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CO2를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자기가 갖고 있음으로써 이 탄소를 보유하고 그 탄소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것이죠. 걔를 태우면 다시 이제 그 CO2가 이 공기 중으로 되도록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탄소를 비축해주고 또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은 숲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나무 목재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뭐 MDF 같은 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 이건 진짜 나무가 아니죠, 여러분. 나무 찌꺼기 가지고 만든 것들이 MDF는요. 하지만 이건 나무같이 보여요, 그죠? 네. 아, 합판이네요. 나무 연결한 합판. 나무 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합판은 무섭게 보이지 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꼭 필요해요. 우리 재질 중에 막 쇠로만 만들거나 돌로만 만들 수는 없어요. 집에 보게 되면 나무로 만든 가구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꼭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목재를 벌채를 하기도 해요. 벌채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산업적 임업에서 짧은 교체 주기 25에서 30년 주기로 이 탄종의 나무를 벌목하는 어떤 방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개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걸 개벌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싹 개벌을 하게 되면은 이게 터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린 묘목을 심고 이것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취약개체, 병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것들 제거하거나 한 25년 정도면은 무거지고 또 다시 이걸 잘라내요. 이런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목재들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숲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런 목재를 생산하거나 산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조사 같은데 조사 안 나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산 같은데 가보면요 곳곳에 도로가 다 있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없어도 그냥 흙으로 된 도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적 있나요? 그걸 우리가 임도라고 해요. 임도를 왜 만드냐면 벌채를 하려고 만든 가상의 도로입니다. 그건 뭐 거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벌채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예요. 자, 이렇게 숲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게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여러분 울창한 숲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거기를 오염시킬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쑥 들어가면 도로를 만들면요 여기에다 도로를 뚫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기 터 괜찮네. 여기다 뭐 좀 심어보자. 뭐 좀 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가능하죠. 자, 도로가 있으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투자할지 투기를 안 해서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도로의 유무가 그 땅의 땅값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로에서 굉장히 먼 땅은 임야 같은 산 같은 데도 그런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도로가 바로 옆에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값이 올라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접근성이 좋아지고 개발하게 되고 거기다 불 지르고 뭐 사람 가다 보면 실수로 불도 지를 수 있죠. 실수로 막 이렇게 담배 피다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의 산불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면 숲이 파괴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자 원래는 이 하나의 숲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숲에 사는 동물들이 또 이런 애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러분 로드킬을 본 적이 있죠? 지나가다가 사람이라서 한 번이라도 뭐 고라니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그마한 짐승들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여기가 뛰어돌다가 자동차 치인 애들이죠. 그런 로드킬이 되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동물 집단이 같은 종의 집단이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면서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1은 2분의 1,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집단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단이 멸종 위협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무를 필요로 하니까 벌채를 하기도 하죠. 아까 봤던 어떤 그 국유림 같은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나무를 거의 벌채할 수는 없지만 또 개인 자기 산들이 있어요. 임야들이. 또 그리고 그 목재 회사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보통 아까 봤던 것처럼 조림을 해요. 조림한다는 얘기 뭔지 알죠? 장조림이 아니고 그냥 조림.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 상업적 용도로 그 나무들을 키웁니다. 굉장히 성장의 속도가 빠른 그런 나무들을 키우겠죠. 자, 그런 조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채를 하게 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벌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고요. 선택 벌채는 필요한 것들만 중간중간 솎아내는 것들 얘기합니다. 단계 벌채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 지역이 있죠. 이 지역별로 하나씩 전개적으로 벌채를 하는 거고요. 종자목 벌채는 종자가 될 수 있는, 종자를 뿌릴 수 있는 거대한 나무들 빼놓고 나머지를 다 벌채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벌채 방식들이 존재해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대상벌채라고 하는데 대상벌채는 뭐냐면 대상벌채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띠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보세요. 여기는 벌목을 했고요. 자, 1년 전 벌목한 지 얼마 안 되는 무슨 나무가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3, 5년 전, 60년 전 그대로 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벌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여기 곳을 벌목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동하는 것처럼 돼요. 이렇게 전체 숲을 싹 밀은 게 아니라 이렇게 띠 모양으로 대상 벌채를 함으로써 숲의 기능도 일부 유지하고 우리가 필요한 목재도 얻는 그런 어떤 벌채 방식도 있게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보존만이 최우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겠죠.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 개발 들어본 적 있나요?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러니까 지금 국유림이 있어. 국유림의 소유자는 정부가 되겠지만 국유림이 아닌 사유림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란 말이죠. 자기 땅인데 자기가 그 땅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고 싶어요. 근데 이거 너 못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같이 딱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의 기분이 안 좋죠. 자기가 오랫동안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의 가치를 자기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정권이 무서웠던 시절, 막 함부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대머리야 그러면 막 끌려가는 이런 시절 말고 지금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요구도 막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자기의 어떤 재산권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걸 무작정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어떤 접점,
또는 현명한 방법들, 이것들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되게 됩니다. 자, 수목 개벌. 개벌이라고 하는 건 싹 잘라내는 걸 얘기하죠. 네, 많이 아프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개벌에 대해서 막 화나서 그런 줄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다 잘라니까 목재 생산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쁜 점은 싹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싹 없어지게 돼요. 생물 다양성 감소하게 되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있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개발 행위든지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림 벌채는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침식에 의한 토양 비옥도 저하가 생기겠죠. 침식이 돼요. 침식이 된다는 얘기는 토양의 위쪽이 깎여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양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산물입니다. 그리고 토양은 단지 흙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 군집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생기지 않아요. 한번 손실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침식 토양이 수계로 유입돼요. 자, 유기물이 풍부한 위쪽 토양이 깎여가지고 물속으로 강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강 속에 있었던 애들이 유기물이 부족해가지고 증식 못하는 애들이 그 유기물이 들어오니까 왕창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조 현상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화된 생태적 지위, 즉 자기가 생태적 지위가 좁은 애들, 우리가 특수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먹는 것 되게 까다롭게 먹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게 되겠죠. 홍수 피해도 증대되는 이런 어떤 산림 벌채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어떤 임업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택 벌채, 대상 벌채 전체를 다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일부씩 조금씩 하는 방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확 주기를 늘려서 나무를 더 크게 키운다든지 경사가 급한 곳은 웬만하면 안 깎아내려야 돼요. 왜? 경사가 급한 곳은 조금이라도 나무들이 없게 되면 쓸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깎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도로 내는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목, 넘어진 목재, 운나사면 너무 부지런해서 죽은 나무는 꺾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막 주워가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곳들도 다른 생물의 자기 서식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흰개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흰개미들이 썩은 나무에 살아요. 고사목들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게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 목재 인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키운 목재들을 따로 거기에 인증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착한 목재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런 비슷한 일환으로 나무와 숲의 생태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생태계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근데 그 경제적 가치는 실현될 이게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무들이 만들어낸 산소, 경제적 가치 엄청나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무들이 제공하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 되게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 나무 잘라내서 나한테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 들어오는 게 더 큰 경제적 가치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걸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 가치에 무감각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하지만 그 부분들 항상 우리가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수목을 잡아먹는 여러 가지 그 벌레들이 있어요. 지금 곰팡이들도 있고요. 이 딱정벌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들이 창궐하는 지역들을 보고 있어요. 미국은 넓으니까 지역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한번 돌면 싹 다 돌 텐데, 그렇죠? 소나무 채선충병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번 도니까 전국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제주도까지. 난 참 좁은 곳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 이 산림에 해를 끼치는 것들인데 보통 이런 종들은요 외래적인 경우가 많아요.
외래종들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나무 제선충도 그게 언제 도입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거 소나무 제선충이 창고하던 지역에서 예를 들어 나무를 잘라가 나무 박스를 만들어요. 소나무 같은 거 특히나 이런 어떤 우리가 물품을 살 때 큰 나무 박스 있죠. 수입 수출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재료를 만드는데 얘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그래서 걔들이 박스를 갖고 가지고 박스를 나무를 해체하고 버리면 거기서 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죠.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물들이 있어요. 식물 동물들이. 칡 아시죠 여러분? 칡이 미국의 숲 생태계를 그렇게 파괴시키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정말. 뭐 칡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아디다스 모기 아시죠 여러분? 아디다스 모기. 그거 걔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데서 미국 건너갔어요. 어떻게 건너갔나 봤더니 여러분 타이어 아세요? 폐타이어를 이제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이렇게 수입을 했나 봐요. 근데 폐타이어 보면 물이 이게 공간이 들어가 이게 안쪽이 비어 있죠. 거기에 이제 물이 쌓이는데 모기는 물이 쌓인 곳에 알을 다 놔요. 그걸 딱 갔는데 거기서 알이 쫙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그 모기들이 다 퍼졌다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 얼마나 맹위를 떨치니까 군인들이 뭐 전투화도 뚫고 들어오는 모기라고 굉장히 겁을 뭐랄까 약간 과장되게 하는데 당연히 뚫을 수는 없죠. 말도 안 되고. 언제가 물렸겠지. 그게 당장 부어오지 않아서 그러지 자다가 물렸겠지요. 근데 막 낮에 막 군화 신었는데 막 간지러워. 막 긁을 수도 없어. 왜? 거기가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무서운 놈들이라고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외래종, 도입종들의 어떤 그런 그 파괴로부터 숲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숲을 교란시킨 여러 요인 중에 산불이 있어요. 산불은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적절하다고 하면 오히려 숲의 생태계를 잘 보호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교란들은 오히려 숲 생태계에서 숲의 어떤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자, 산불도 보게 되면 지금 지표화, 무슨 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수관화 이렇게 있는데 지표화는 집 표면에만 일어나는 산불이에요. 산불이 약하게 일어나서 표면에 낙엽을 태우거나 표면에 있는 작은 식물들을 태우는 걸 우리가 지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 낙엽 같은 애들은 정말 많이 쌓이면 좀 두껍게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나중에 두껍게 쌓인 데 산불이 생기게 되면 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산불들이 나와서 낙엽들이 두껍게 쌓이는 걸 막게 되면 나중에 큰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와 낙엽 덮고 있었는데 낙엽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풀들이 자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풀들이 이렇게 거기 종자를 내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불이 약하게 놔주는 것들로 숲 생태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수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수관하는. 나무를 태워버리니까 보통 풀은 타도 나무가 안 타는 이 왼쪽 같은 지표 같은 경우에 큰 나무들은 불에 그게 좀 풀보다는 좀 불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괜찮지만 수관화가 되면 위에 있는 나무들도 다 타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된다든지 지중화라는 게 있어요. 지중화. 땅 속에서 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땅 속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수많은 동물, 식물의 종자들도 다 타버리는 아주 말 그대로 숲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표화는 사람들이 일부러 또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숲에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거 수중 환경 잘못 짰어요. 이게 뭐냐면 벌채예요. 벌채의 양면성. 그래서 좋은 점은 목재 수요를 충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재 수요, 목재 관련된 어떤 산업도 육성하고 해서 경제 활성화되는 건 있지만, 자 나쁜 점은 이렇게 벌채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목재 수요의 4%만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벌채함으로써 토양이 깎여 내려가죠. 주변에 있는 하천, 또 어장의 그
깎여진 토양이 흘러 들어가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둥산 누가 보러 갑니까? 그렇죠. 보러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관광산업 같은 것들도 감소하게 되죠. 무엇이 그러니까 벌채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뭐든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열대림 하면 열대림 아시죠 여러분? 열대우림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근데 열대우림이 위치한 곳이 부자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 가난한 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자원이 많은 나라이긴 한데 이 열대우림도 자원인 거죠. 큰 아름드린 나무들, 수많은 나무종들. 자,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무를 파는 거죠. 벌채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벌채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데서는 벌채보다는 그 큰 땅덩어리잖아요. 지금 브라질이 굉장히 커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은 저기 저쪽 남쪽 해변 이런 쪽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업을 짓거나 이런 할 때 그 아마존에 있는 정글들을 태워가지고 거기에 토양으로 자기들 농지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원을 얻고 특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해서 그런 그 열대림들을 훼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대림에 왜 우리가 보존해야 되냐, 뭐 지구의 허파라서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사람들 씨알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산소가 날아가서 너희들한테도 가는데 왜 우리가 너희 나한테 돈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브라질 같은 나라 부채가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부채를 어떤 나라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시민단체 이런 데서 정부한테 그 돈을 주고 그 땅만큼은 자기들이 이렇게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민단체들도요. 자,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 열대 지방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어떤 자원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치료제, 뭐 그다음에 뭐 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것, 그다음에 수목이 아니라 주목이에요. 주목, 난수암 또는 뭐 이렇게 유방암 약제 이렇게 여러 가지 쓰게 됩니다. 폭스글러브 강신제로 이용되기도 하죠. 여러분 디기탈리스라 불리는 식물이 바로 이 폭스글러브인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여기서 강심제, 심장의 어떤 수축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약제들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다 자원인 거죠. 우리가 왜 종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생태계 이론으로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그 요인이 되지만 또 중요한 건 인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종 하나하나가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사람이 찾아내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 식물들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 자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종이 많은 열대지방, 숲 같은 경우에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원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나고야 의정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응? 처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으신 선생님 있어요? 없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네. 저만 알고 있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 협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졌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라는 게 그게 돼 있고요. 생물 다양성을 왜 보존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좋은 거니까 보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자국의 생물 다양성을 자국의 자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런 나무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저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자원을 이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나라에 있는 저 식물들을 가지고 선진국의 제약회사라든지 선진국의 기업들이 뭔가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일종의 페이턴트,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거에 관련된 자세한 프로토콜을 우리가 나고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나고야 의정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익이 있었을 때 이익을 자원국가에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나고야 의정서에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열대지방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고야 의정서에서 특히 그런 자원을 많이 갖고 가난한 나라들은요 저거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뭐 갖고 나오다 걸리면 큰 봉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갇힐 수도 있어요. 자, 열대림을 훼손되는 결국 그렇죠. 가난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다. 그 다음에 농지를 늘리려고 사람들이 열대림 태워가지고 하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그 때문에 열대림들이 점점점 훼손되고 있어요. 보존 대책으로서는 일단은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임업 등을 교육시키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구 준화를 둔화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예방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원도 할 수 있겠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든지. 자연이라는 건 놀라워서요. 사람들이 훼손된 생태계를 그냥 두기만 해도 더 이상 그 뭔가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원을 시킵니다. 그거보다 더 훼손됐다고 하면 일부러 좀 더 우리가 복원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일환 중에 하나 있는 게 바로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은 단순히 경치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국립공원은 동물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물원 하면 동물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폐쇄된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공간 생각하지만 사실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생물 보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구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 살아갈 수 없죠. 그런 애들을 동물원에서 키우고 거기서 계속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들. 국립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 안에 연구부서들이 많아요. 이런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을 계속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입장료를 내게 되면 그 입장료의 일부는 그들의 그 안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존하는데 이용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는 게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보존지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코스타리카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열대 지방에 있는 남미죠. 그리고 코스타리카에는 열대림들이 정말 발달되어 있고요. 그 코스타리카의 생물 다양성은 정말 높다고 합니다. 한 지구에 있는 수목, 그러니까 나무 종류가 거의 미국 전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스타리카는 여기를 개발하는 대신에 여기를 국립공원을 하고 그리고 그 국립공원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저 나라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개발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농지로 개발하지 않지만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너희들이 그만큼 이득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케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케냐 같은 데도 케냐의 거대한 그 국립공원 있죠. 거기 그 야생동물 우리 라이언킹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 그 국립공원인데 자 그걸 밀렵해서 팔면은 당장은 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관광 사업을 유치해서 전 세계에서 그런 사자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케냐의 사파리에 가게 돼요. 자 그런 사람들 유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것도. 자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 자 보존지역을 여러 가지 레벨로 나눴어요. 그래서 핵심 지역은 절대 훼손시키지 않는 지역. 하지만 핵심 지역만 다 깔아버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싫어하겠죠. 왜? 자기들은 뭔가 개발하고 싶은데 수익을 얻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레벨에 따라서 완충지대 1과 완충지대 2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지대 1에서는 어느 정도 수렵이라든지 채취라든지 이런 걸 허가해주고 완충지대 2에서는 그보다 좀 더 완화해가지고 집도 짓게 해주고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핵심 지역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동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생물권 보존 지역 모형 같은 것들도 존재하게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태계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보존만 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요. 보존을 위한 일들을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 먹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들 수정하고 또 다시 또 그것들 적용해보고 이런 순환적인 어떤 사이클들이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더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체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생물 다양성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핫스팟은 와이파이 핫스팟이지만 생물 다양성 핫스팟은 여기 보시는 열대 우림이 위치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생태계가 위치한 이런 곳들 우리가 핫스팟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곳들은 정말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들이에요. 그 지역에만 있는 생물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곳들을 잘 보존하는 거 필요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생물을 보존하는데 들어가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생물 보존에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국립공원 아니면 보존지구 이런 생물 다양성 핫스팟 이런 곳들을 그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그것들을 보존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를 그냥 이분하게 똑같이 나눠가지고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생물 다양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사들도 이루어져야 되게 되겠죠. 자, 육상 생물 다양성 보존은 뭐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무 심고 가꿀 것. 나무는 아니지만 제 방에 화분이 있습니다. 심고 가꾸고 있어요. 종이 재활용하고 재활용된 종이 제품 산다. 이거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키운 나무들. 이건 아까 얘기한 인증 마크가 달린 나무들이 목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신의 집 주변의 산림이나 초지 등 훼손된 지역을 복구 또는 복원하는 것을 도와라. 뭐 돕는 방법 수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을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행동을 뛸 수도 있고. 집을 지을 때 가능한 모든 나무 구축은 자연 식생과 토양을 도와라. 근데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멘트로 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나무가 별로 들어가지 않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의 뜰은 잔디보다 그 지역의 자연적인 다양한 식물로 조경을 하라. 이거는 네? 마당이 없어요 우리도. 조경을 하는데 외래종이나 이런 잔디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그냥 로컬한.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전라도에 있는 것도 경상도에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어요 나무들이. 근데 미국 같은 큰 땅덩이들은 그 지역에만 되게 토속적인 식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심어서 뭐 유지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을 냈더니 금방 수업 끝났네요.